이 시간에는 우리가요, 사정 변경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을 한번 보세요. 34쪽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신의칙의 원칙에 보면, 신의칙에서는요, 먼저 권리를 창설하는 기능이 있죠? 창설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설 기능에서 우리가 뭐냐, 보호 의무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칙에 있어서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냐, 소멸이 있는 것이죠. 소멸이요. 그래서 이 변경에서 뭐가냐,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정 변경 원칙 할 때 이때의 사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흔히 말하는 객관적 사정을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뭘 얘기하냐? 그것은 경제 사정 같은 객관적 사정이 변경했을 때 이걸 얘기하죠. 이렇게 객관적 사정이 변경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여러분요,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지하고 해제는 어떻게 다르냐? 해제는 일시적 계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 있죠. 또는요, 교환 계약 같은 것은 해제를 하는 것이고요. 계속적 계약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준다거나 또는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임대차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해를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지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냐면 확정 채무 있죠. 확정 채무를 보증을 하죠. 그 다음에 불확정 채무 이렇게 있죠. 확정 채무에 대해서 뭐라 하냐, 이것을요, 보증을 섰단 말이죠. 보증을 쓰고 난 다음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것은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불확정 채무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다.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회사가요, 은행 간의 거래에 있어서 돈을 빌릴 때 대표이사는 보증을 사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표이사가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사정 변경이 있다. 다른 말로 이사직을 그만뒀다 이 말이죠. 그만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확정 채무를 보증하고 이사직을 그만하면 해지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불확정 채무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 뭐냐, 계속적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요, 뭘 할 수 있다?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냐, 해제라고 하는 거지. 해제. 해제는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는 할 수가 없어요. 해제는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요, 어떤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있냐면요, 아주 예외적으로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해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 당시에 상대방이요,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돼야 돼. 예견을 못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요, 그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잘못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정이 변경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신의 측에 현재히 반해야 돼. 신의 측에 반해야 돼. 그 다음에 이때의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얘기하냐, 객관적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계약 준수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34쪽을 보면요, 사정 변경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보면요, 2번 민법 규정 첫 번째 줄 가운데요,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정 변경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의 조문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뭐는 있다? 두 번째 줄 개별적 맨 끝에 규정은 있다. 지금 여기 보면요, 286줄 보면 치료 증감청구권, 전세금 증감청구권, 628조 차임 증감청구권 이렇게 했죠. 증경하고 감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정의 변경이 돼가지고 원래 월세가 50만 원인데 조금 더 깎아달라 30만 원, 조금 더 올려달라 70만 원. 이것을 우리는 뭐죠? 사정이 변경됐을 때 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냐, 사정 변경의 원칙이 개별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법조문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법조문의 제목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여러분 3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민법의 태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현재 민법은 계약의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건 그렇잖아요. 이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해제와 해지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해제와 해지가 달라진다.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 해지를 하고,
일시적 계약의 경우는 해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걸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얘기하냐. 여기 기억 봐봐, 기억. 매매 계약에 대해서 매매 계약,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한 판례는 없다. 즉, 매매 계약의 경우 해제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35. 다만, 계속적 계약의 경우 일정한 경우 사정 변경을 원칙을 인정을 하는데요. 디귿 봐봐, 디귿 줄고요.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은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불확정 채무요. 불확정 채무, 다른 말로 계속적 보증이죠. 이런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디귿은 뭐냐면 해지에 관한 것이고요. 4번은요. 지금 이 책이 지금은요. 그럼 책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지 않고 좀 계속 쓰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요, 해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해제를 보는 것이에요. 자, 사정 변경은 이유로 해제 보세요. 해제, 어디로 보냐? 관련 판례를 봐야 돼. 1번. 이른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로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견할 수 없었던 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견할 수 없었던 언제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요. 그 다음에요,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책임 없는 사유다. 그래서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고,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해야 돼. 그래서 그대로 인정하면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해야 되고, 이때의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인 사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다. 거기를 줄 것이고, 이때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요, 객관적인 사정. 그래서 무슨 사정이 아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정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보면 2번이요. 우리가 뭐 볼 필요 없고 3번 보세요. 계속적 거래관계 거기 줄 것이고, 계속적 거래관계 바로 옆에 불확정 채무 줄 것이고,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줄고요. 계속적 보증이요. 계속적 보증. 이란 계속적 보증은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맨 끝에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적 보증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련 판례 1번은요. 우리 시험에 지금 몇 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관련 판례 1번은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권리 남용 금지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이 권리 남용 금지라고 하는 것은 소멸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죠. 그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이라는 것은 독일 민법에 보면 시카네오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권리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사로 된 경우, 그러한 경우는 권리가 남용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권리가 남용된다고 하는 것은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권리 행사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권리 남용이 됐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하거나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 행사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는 원칙적으로 독일 민법이에요. 독일 민법의 시카네의 원칙으로부터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쭉 오면서 독일 민법은 타인을 해할 목적, 즉 주관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요건만으로 따지는 것으로 이렇게 진화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두 개 다 갖출 것을 요구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우리 민법을 보면 객관적인 요건만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객관적인 요건 또는 주관적인 요건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판례 견해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독일 민법의 시카네오 원칙에 의해서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이 주관적인 요건인데,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판례가 뭐라 했냐?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타인을 해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말이죠. 타인을 해할 목적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 판례가 또 뭐라고 했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즉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해야 할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